정호야, 요즘 많이 바쁘니? 뭐 항상 비슷하죠. 왜요? 무슨 일 있으세요? 아버지가 다리 깁스를 하셨어. 많이 답답해 하셔서 주말에 시간 좀 내서 같이 나가서 바람 좀 쐬면 좋을 것 같아서 혹시 도와줄 수 있을까? 잠시 정적이 흘렀고 정호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지금 저보고 아버지 산책 도우라는 거예요? 그냥 발목 삔 거잖아요. 입원까지 하신 것도 아닌데 그게 뭐 대단한 일이라고. 제가 병문안까지 가야 하나요? 그 말은 제 가슴을 깊게 찔렀습니다. 아들의 차디찬 목소리가 마음속 깊이 박혔습니다. 순간 울컥하는 마음에 목소리가 나올 뻔했습니다. 너무 심한 거 아니냐고. 어떻게 부모가 다쳤다는데 그렇게 무심할 수 있냐고 따져 묻고 싶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저는 경기도 화성시에 살고 있는 평범한 60대 후반의 엄마 김성자입니다. 남편과 함께 아들 하나, 딸 하나를 키우며 살아왔습니다. 저희 부부는 얼마 전 큰 결정을 내렸습니다. 바로 두 아이에게 이제 집에 올 필요도 없고 연락조차 하지 말라고 통보한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 집 비밀번호도 바꿔버렸습니다. 연을 끊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처음엔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긴 시간 동안 깊이 고민했고 수많은 밤을 뒤척이며 생각 끝에 내린 결론이었습니다. 이야기를 들으시면 왜 저희가 이런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는지 조금은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식을 금이야 오기야 애지중지 키워왔는데 어쩌다 이렇게까지 된 걸까 생각하면 눈물부터 납니다. 세상 어느 부모가 자식과 연을 끊겠다는 결심을 쉽게 하겠습니까? 하지만 저희 가족 사이에 오랜 시간 동안 차곡차곡 쌓여온 불만과 서운함은 이젠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깊어졌습니다. 결국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느 순간 저희 부부와 자식들은 서로에게 위안이 되는 존재가 아니라 상처만 주는 존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자식들이 결혼을 하고 각자의 삶을 꾸려가면서부터 부모인 저희는 그저 귀찮은 짐짝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죠. 도대체 이 두 손으로 키운 자식들이 어쩌다 이렇게까지 매정해질 수 있는 걸까요? 아니면 어쩌면 이 모든 게 자식들이 독립하면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일까요? 솔직히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싶어서 이렇게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제 이야기를 털어놓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신 후 저에게 삶의 지혜를 나눠주실 수 있다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저처럼 자식들의 냉대로 마음에 깊은 상처를 받으신 분이 계시다면 제 이야기가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남편에게는 자식이 둘 있습니다. 첫째 아들, 정우와 둘째 딸 미영이입니다. 남편은 무뚝뚝한 성격이지만 책임감은 정말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평생 성실히 직장을 다니며 단 한 번도 생활비를 빼먹은 적이 없었죠. 여러 건물의 시설을 관리하는 회사에서 일하면서 모자라지도 넘치지도 않게 안정된 가정을 이끌어갔습니다. 먹고 싶은 게 있으면 먹고 가고 싶은 곳이 있으면 가는 그럭저럭 부족함 없는 삶이었습니다. 남편은 조금 고지식한 면이 있어서 아이들에게 엄격하게 대하는 편이었습니다. 아이들이 말썽을 부리면 가끔 손바닥을 때리는 체벌도 했지요. 아이들이 크게 울 때면 남편을 말리고 싶을 때도 있었지만 그 시절엔 그런 모습이 그리 이상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남편이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최선을 다해 가르치려 했다는 걸 알고 있었기에 모른 척 넘기곤 했습니다. 아들 정우는 털털하고 장난기 많은 성격이라 종종 말썽을 부렸습니다. 딸 미영이는 새침한 성격이지만 자기 일은 스스로 척척 해내는 똑순이었습니다. 눈을 감으면 아직도 우리 아이들의 어린 시절 모습이 생생히 떠오릅니다. 계란 프라이를
맛있게 먹던 모습, 넘어져서 엉엉 울던 모습, 자기 몸보다 더 큰 책가방을 메고 학교에 가던 뒷모습, 산을 좋아하던 남편을 따라 휴가철에 계곡으로 놀러 갔을 때 신나게 물놀이하던 모습까지도요. 특히 아들 정우는 겁이 없어서 깊은 물에도 첨벙첨벙 잘도 뛰어들었습니다. 그때 정우가 깊은 물에 뛰어들 때마다 그 모습을 노심초사하며 지켜보던 남편의 얼굴이 아직도 생생하게 떠오릅니다. 두 아이 모두 저희 부부의 든든한 지붕 아래에서 밝고 건강하게 자라났습니다. 돌아보면 그 시절이 너무나도 그립습니다. 다시 그때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언제까지나 아들과 딸이 어린아이로 남아있을 수는 없겠지요. 시간이 흐르면서 아이들은 어느새 성인이 되었고 자연스럽게 저희 부부의 곁을 떠나 각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엔 아이들이 독립하는 게 너무도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아보면 그때부터 이미 저희와 아이들 사이의 거리가 서서히 멀어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자식들이 저를 멀리하는 상황이 되어버렸고 그럴수록 예전 함께했던 추억들이 더욱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이 추억들이 저희 부부에겐 큰 위로가 되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제는 자식들이 더 이상 곁에 없다는 사실이 가슴을 더욱 아프게 만듭니다. 저와 남편은 젊은 시절 마련한 경기도 화성의 아파트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남편은 환갑을 넘긴 후 정식으로 은퇴를 했고 그 뒤로는 전기 기능사 자격증을 활용해 빌딩 시설 관리 일을 맡게 되었습니다. 일주일에 3번 정도 출근하는 일이었고 큰 돈은 아니지만 용돈벌이로는 충분했습니다. 남편은 워낙 성실한 사람이었기에 은퇴 후에도 쉬지 않고 꾸준히 일을 이어갔습니다. 쉬는 날이면 근처 뒷산으로 등산을 다니며 건강도 챙겼죠. 하지만 어느 날부터인가 남편이 자주 피곤해하고 찬바람만 조금만 세게 불어도 감기에 걸려 앓아눕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점점 걱정이 깊어졌습니다. 남편도 자신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걸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확실히 젊을 때랑은 몸이 다르네. 잠깐 일을 쉬고 기력을 회복해야 할 것 같아. 그래요. 쉬는 게 좋겠어요. 평생 직장 다니며 고생 많이 했잖아요. 노후연금도 어느 정도 준비되어 있으니 이젠 건강 챙길 때죠. 남편이 조금이라도 회복하길 바라는 마음에 저는 정성껏 한약을 지어다 주고 음식도 몸에 좋은 걸로 신경 써서 해주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남편의 기력은 날이 갈수록 더 떨어지기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매일같이 바쁘게 바깥을 돌아다니던 남편이 점점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성격도 예전보다 한층 더 어두워졌습니다. 그런 남편을 볼 때마다 제 마음 한구석이 저릿하게 아려왔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서서히 약해져가는 모습을 지켜보자니 이젠 내가 남편을 지켜줘야겠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한편으론 혹시라도 남편이 내 곁을 떠난다면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하는 불안이 자꾸 밀려왔습니다. 그 생각은 밤마다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아직은 부부가 함께하고 있기에 여전히 남편을 위해 따뜻한 밥을 지었고 조용한 저녁이면 함께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세월이 흐르며 우리 둘 다 변해가고 있음을 절실히 깨달았지만 그 안에서도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남편도 저도 나이가 들고 몸이 약해지다 보니 자식들 생각이 절로 나더군요. 젊고 기운이 넘칠 땐 알아서 잘 살겠지 하며 굳이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자식에게 기대고 싶은 마음이 점점 커졌습니다.
그런데 그 기대가 결코 채워질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기까진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아들 정호는 이제 40이 넘었습니다. 30대 초반에 결혼해서 지금은 8살이 된 초등학생 아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딸 미영이는 30대 후반이고 10개월 전 손녀를 출산했습니다. 결혼도 늦게 했고 아이도 늦게 가져서 지금은 육아에 정신이 없는 시기입니다. 두 아이 모두 인생에서 가장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었지요. 저 역시 그 시절을 지나온 사람이라 얼마나 정신없이 사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끔은 그 바쁜 삶 속에서 우리 부부의 존재를 완전히 잊어버린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처음엔 저도 아이들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살다 보면 누구에게나 바쁜 시기가 있고 그럴 땐 주변을 제대로 챙기지 못할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몇 달이 지나도록 전화 한 통 없는 게 정말 이해할 수 있는 일일까요? 1년에 겨우 2번, 명절에나 얼굴 한 번 볼 수 있으면 다행입니다. 그런데 그 명절조차 찾아오지 못하는 핑계들이 넘쳐나죠. 일이 너무 바빠요. 아이가 아파서요. 처가 행사 때문에요. 이번엔 시댁 쪽 일정이 겹쳐서요. 그 모든 핑계를 뚫고 어렵게 얼굴을 마주하면 한동안 못 본 만큼 반가운 마음도 들지만 이상하게 그 만남조차 어색하게 느껴지곤 합니다. 정호와 미영이는 짧은 시간 동안 서로의 근황만 툭툭 주고받고 그마저도 휴대폰만 들여다보느라 제대로 된 대화는 없었습니다. 가족이 한자리에 모였지만 진정한 대화는 사라지고 아이들은 서둘러 자리를 뜨기 바빴습니다. 그렇게 자식들과 점점 더 소원해져 가던 중 남편이 등산을 하다 발목을 크게 다쳐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병원으로 달려갔을 때 남편은 민망하다는 듯 웃고 있었지만 저는 얼굴이 하얗게 질릴 만큼 놀랐습니다. 겉보기엔 괜찮아 보여도 의사는 발목 부상이 꽤 심하다고 했습니다. 수술이 필요하고 수술 후에는 1달 넘게 깁스를 해야 한다는 설명이었습니다. 그날 오히려 다친 남편보다 제가 더 놀라고 더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다음 날 저는 아이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먼저 정호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정호야, 놀라지 말아라. 아버지가 등산을 하시다가 발목을 크게 다쳐서 입원하셨어. 곧 수술도 해야 하는데 병원에 한번 와봐야 하지 않겠니? 발목 수술이요? 아니, 얼마나 많이 다치셨길래 수술까지 해요? 인대랑 뼈 둘 다 상했대. 고정해야 한다고 하더라. 나이도 있으신데 조심 좀 하시지. 그런데 엄마 어쩌죠? 저 지금 회사 프로젝트 마감 중이라 진짜 바쁜데 시간을 따로 빼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나중에 아버지한테 따로 연락드릴게요. 지금 바쁘면 나중에라도 얼굴 한번 비추지 그래. 네, 나중에 시간 되면 갈게요. 제가 지금 가봐야 해서요. 나중에 전화 드릴게요. 그리고 아들은 다급하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딸에게도 전화를 해보았지만 돌아온 반응은 마찬가지였습니다. 미영아, 아빠 발목 수술하셔. 병원에 와서 얼굴 한번 보여드려야지. 엄마, 그냥 발목 수술인데 뭘 그렇게 가보기까지 해요. 지금 애가 울어서 나중에 통화해요. 정우와 미영이 두 사람 모두 정말 정신없이 바빠 보였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바쁘다 해도 부모가 다쳐 병원에 입원한 상황에서 얼굴조차 비추지 않는다는 건 정말 말이 되는 일일까요? 만약 아이들이 멀리 살고 있었다면 이해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아들은 분당에 있는 회사에 다니고 있었고 딸은 바로 옆 도시인 수원에 살고 있었습니다. 평소에도 자식들이 무심하고 냉담하다는 생각은 있었지만 남편이 병원에 입원했는데조차 찾아오지 않으려는 그 태도는 정말 쉽게 납득이 가지 않았습니다. 제가 어두운 얼굴로 병실에 돌아오자 남편이 물었습니다. 정호랑 미영이는
못 온대? 지금은 둘 다 엄청 바쁜가 봐요. 나중에 시간 나면 오겠지요. 그나저나 뭐 먹고 싶은 건 없어? 아이들이 병문안을 오지 못한다는 말에 남편은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그 얼굴에는 씁쓸한 기색이 스며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남편을 위로해주고 싶었지만 정작 해줄 수 있는 말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결국 남편은 수술을 받고 퇴원할 때까지 아이들은 단 한 번도 병문안을 오지 않았습니다. 퇴원 후에도 그저 형식적인 안부전화 한두 통이 전부였고 그 이상의 관심이나 연락은 없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고개를 저으며 생각했습니다. 자기 아버지가 수술 받은 날짜는 알고는 있을까? 세월이 흐르며 자식들과의 관계가 점점 더 차가워지는 게 느껴질수록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어릴 적 아이들을 품에 안고 키우던 시간이 머릿속을 스치며 참 허무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모로서 너무나 외롭고 쓸쓸했습니다. 물론 독립하고 자기 삶을 살아가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부모와의 관계가 이렇게까지 완전히 단절되어야 하는 건가요? 아무리 바쁘다 해도 부모의 일에 이렇게까지 무심할 수 있는 걸까요? 무슨 큰 사건이 있어 멀어진 것도 아니고 그저 살다 보니 이렇게 남처럼 변해가는 현실이 참 씁쓸했습니다. 남편은 퇴원 후 깁스를 한 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뒤로는 매일같이 통원 치료를 받기 위해 함께 택시를 타고 병원에 다녔습니다. 남편은 젊은 시절 바깥 활동을 정말 좋아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루만 집안에 가만히 있어도 좀이 쑤셔 어쩔 줄 몰라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남편이 2주 동안 병원에만 머물렀고 깁스를 한 채 집과 병원만 오가니 답답함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죠. 자꾸만 바깥바람을 쐬고 싶어하는 눈치였습니다. 저도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미리 운전 연습을 해두는 건데. 사실 저는 장롱면허라 운전을 하지 못했거든요. 내가 운전이라도 할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후회가 자꾸만 밀려왔습니다. 몇 번을 망설이다 저는 조심스레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정호야, 요즘 많이 바쁘니? 뭐 항상 비슷하죠. 왜요? 무슨 일 있으세요? 아버지가 다리 깁스를 하셨어. 요즘 많이 답답해 하시는데 주말에 시간 좀 내서 같이 나가서 바람이라도 쐬면 좋을 것 같아서 혹시 좀 도와줄 수 있겠니? 잠시 침묵이 흘렀고 곧이어 아들의 냉정한 목소리가 돌아왔습니다. 지금 저보고 아버지 놀러 나가시는 걸 도와달라는 거예요? 놀러 나가는 거라니 그렇게 말하지 말고 이번에도 입원해 계실 때 얼굴 한번 안 비췄잖니. 이번 기회에 오랜만에 얼굴도 보고 같이 바람도 좀 쐬고 그러면 좋잖아. 그냥 발목 다친 건데요. 입원한 게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이라고. 제가 병문안까지 가야 돼요? 저도 제 삶이 있고 가족이 있는데 어떻게 그런 일까지 일일이 제가 다 챙깁니까? 발목 부상은 뭐 대단한 것도 아니고 금방 나을 텐데요. 걱정하지 마세요. 나으시면 하고 싶으신 일들 다 하시겠죠. 그 말들이 제 가슴에 깊숙이 박혔습니다. 가족이라면, 자식이라면, 부모가 아프고 힘들 땐 조금 더 신경 써주는 게 당연하지 않나요? 발목 수술이 아들 말처럼 그렇게 대수롭지 않은 일도 아니고 하루 반나절, 아니 단 몇 시간의 시간도 내줄 수 없는 게 현실이라는 게 참 서글펐습니다. 순간 울컥하는 마음에 너무 심한 거 아니냐고, 어떻게 부모가 다쳤는데 그렇게 냉랭할 수 있냐고 따져 묻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혹시라도 모자 사이가 틀어질까봐 입술을 깨물고 말을 아꼈습니다. 가슴속에서는 울분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아들의 냉정한 반응을 듣고 나니 딸에게는 아예 전화할 엄두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남편 곁에 앉아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정우 아버지, 많이 답답하지요? 나중에 내가 운전 배우면 바깥으로 같이 바람 쐬러 나가요. 운전을 이제 배우려고? 별일이구만. 그래, 그러세. 그날 이후로 저는 마음을 굳게 먹었습니다. 남편의 발목만 나으면 운전부터 배우자. 이제는 더 이상 누구의 도움 없이 우리 둘이 할 수 있는 일은 스스로 해내야겠다고 다짐했지요. 매번 아이들에게 기대려는 제 모습이 스스로도 답답하게 느껴졌습니다. 남편이 다리 깁스를 한 채 의자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는 모습은 너무도 쓸쓸해 보였지만 저희 부부는 그래도 서로를 의지하며 하루하루를 견뎌냈습니다. 그렇게 몇 주가 지나고 남편은 드디어 깁스를 풀고 재활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하루하루 힘겹게 몸을 움직이는 남편의 모습이 안쓰럽기만 했습니다. 아프기 전만 해도 누구보다 건강하게 돌아다니던 사람이 이제는 발걸음 하나 내딛는 것도 힘에 부쳐 보이니 보는 제 마음이 많이 아팠죠. 그러던 어느 날 남편 병원 가는 일정을 체크하다가 손녀딸 수빈이의 돌이 다가오고 있다는 걸 문득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다친 후 정신없이 지내다 보니 그만 까맣게 잊고 있었던 겁니다. 사랑스러운 수빈이의 웃는 얼굴이 떠오르자 마음 한구석이 설레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손녀의 첫 돌인데 저희 부부도 함께 축하해주고 싶다는 생각에 서둘러 딸 미영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미영아, 엄마, 왜요? 다음 주가 수빈이 돌이지? 엄마가 그동안 정신이 없어서 미처 챙기질 못했네. 아버지랑 같이 가서 축하해 주려고 하는데 돌잔치 준비 다 했니? 아, 수빈이 돌이요? 두 분 오시려고요? 당연히 가야지. 손녀 돌잔치 안 가는 부모도 있니? 아빠 다리도 불편한데 뭘 오세요? 그냥 두세요. 저희 이번에 돌잔치 따로 안 할 거예요. 그럼 가족끼리 식사라도 해야 하지 않을까? 엄마랑 아빠는 수빈이 돌 축하해 주고 싶어서 그러지. 아니에요. 번거로워요. 신경 쓰실 필요 없어요. 요즘 돌잔치 안 하는 집 많아요. 그 딱딱한 말투에 저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손녀딸의 첫 돌을 축하하는 게 그렇게 번거롭고 부담스러운 일이 된 걸까 싶어 마음이 아팠지만 결국 그 속마음을 드러내지 못한 채 전화를 끊었습니다. 생일만 되면 웃고 떠들며 온 가족이 함께했던 그때의 따뜻했던 기억이 문득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런 특별한 생일조차 함께할 수 없다는 현실이 저를 참 슬프게 만들었습니다. 그래도 손녀딸이 돌을 맞았으니 무엇이라도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돌반지 대신 100만 원을 딸의 통장에 입금했습니다. 직접 만나서 돌반지를 손에 쥐어주고 싶었지만 그럴 기회조차 없었기에 돈으로 마음을 대신 전한 것이었습니다. 그 돈을 보낸 뒤 딸에게서 온 메시지는 단 한 줄이었습니다. 잘 쓸게요. 그 짧은 문장 속에서 차가운 거리감이 그대로 느껴졌습니다. 제가 자식들에게 너무 의지하려 했던 걸까요? 아니면 자식들이 저를 너무 쉽게 잊어버린 걸까요? 잘해주려고 노력하고 부담 주지 않으려고 애써도 자식들은 자꾸만 멀어져만 갔습니다. 한동안은 언젠가는 자식들이 부모를 다시 찾을 거라 믿고 기다렸습니다. 지금은 둘 다 바쁘다 보니 어쩔 수 없는 거다. 스스로 그렇게 위로하며 말이죠. 젊을 땐 누구나 바쁘지. 하지만 영원히 바쁘기만 하진 않겠지. 언젠가 여유가 생기면 다시 함께 식탁에 둘러앉아 서로 웃는 얼굴로 따뜻한 저녁 식사를 함께 할 수 있으리라. 저는 그렇게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결국 저의 헛된 바람일 뿐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자식들에게 한가로움이란 건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얼마 후 저는 우연히 휴대폰 메신저를 보다가 사위의 프로필 사진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엔 수빈이의 돌잔치 사진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깔끔한 식당에서 잘 차려진 돌상을 중심으로 사위와 딸, 그리고 사돈 부부가 활짝 웃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무슨 일인지 이해할 수 없어 사진을 한참 동안 들여다보았습니다. 우리에게는 분명 돌잔치를 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순간 손이 떨리고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처음엔 당장 딸에게 전화를 걸어 왜 거짓말을 했느냐고 따져 묻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러지 못했습니다. 왠지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미영이가 무슨 상처되는 말을 할지, 어떤 차가운 반응을 보일지 너무 잘 알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신 사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왠지 모르게 딸보다는 사위에게 물어보는 게 덜 아플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장모님,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그래, 이서방, 별일 없지? 네, 다들 잘 지내고 있어요. 그나저나 장인어른 다리는 좀 어떠세요? 괜찮아. 열심히 재활 중이야. 그런데 수빈이 돌잔치는 잘 지냈는지 궁금해서. 아, 네, 잘 지냈죠. 그때 집사람한테 들었어요. 장인어른께서 다리가 많이 아프셔서 참석하기 어렵다고 미안해 하셨다고요? 저희 정말 괜찮습니다. 덕분에 수빈이 돌 잘 지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딸은 마치 우리가 스스로 돌잔치에 가지 않겠다고 한 것처럼 말했나 봅니다. 수빈이 돌잔치에 참석할 수 있었는데도 저희 부부는 제외하고 사돈들만 모시고 진행했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서운하고 억울했습니다. 도대체 왜 그런 걸까요? 우리가 귀찮았던 걸까요? 아니면 다리를 다친 남편의 모습이 보기 싫었던 걸까요? 저는 서둘러 전화를 끊고 서러운 마음에 눈물을 훔쳤습니다. 잠시 후 방에서 나온 남편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남편은 며칠 전부터 손녀딸 수빈이를 보고 싶다며 수빈이 돌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사실을 알면 남편이 얼마나 상처받을지 너무나 뻔했기에 차마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식들의 이런 반응이 반복될수록 저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이제는 너무도 분명했습니다. 저희 부부는 자식들의 삶에서 더 이상 우선순위가 아니었습니다. 자식들은 언제나 바쁘다는 이유,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늘 저희를 외면해 왔습니다. 혼자서 이 서러움을 삼키며 저는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자식들을 마음에서 떠나보내야 할 때가 온 건 아닐까? 아무리 부모라고 해도 이 지긋지긋한 일방적인 사랑을 언제까지나 계속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침 남편의 칠순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기회를 마지막으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자식들과의 관계를 다시 세울 수 있을지, 아니면 진정한 이별의 시작이 될지를 결정짓는 순간이었습니다. 남편은 오랜 세월 묵묵히 일하며 가족을 위해 헌신해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의 칠순만큼은 의미 있게 보내주고 싶었습니다. 그동안 칠순을 맞이했던 다른 친척들도 모두 작은 잔치를 열어 평소 만나기 힘들었던 가족들이 모여 따뜻한 식사 자리를 함께하곤 했습니다. 저도 그 전통을 지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남편의 칠순 잔치는 꼭 열어야 한다고 생각했지요. 하지만 제가 혼자서 모든 걸 준비하기는 어려웠기에 아들과 딸에게 확실히 이야기했습니다. 아버지, 칠수는 그냥 지나치지 말고
꼭 친척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저녁 식사 자리를 마련해 줘야 해. 하지만 예상했던 대로 아이들의 반응은 차갑고 무심했습니다. 엄마, 요즘 누가 칠순 잔치예요. 그냥 용돈 드리고 끝내세요. 다들 바쁘잖아요. 칠순 잔치요? 옛날이야 칠순이 특별했지. 요즘은 그리 특별한 것도 아닌데 굳이 식사 자리를 마련할 필요가 있나요? 엄마, 나도 해드리고는 싶은데 진짜 힘들어요. 그냥 용돈 드리면 안 될까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제 마음 한구석이 쿡 하고 찔리는 듯 아팠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칠순이 특별하지 않다는 건 너희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야. 지난 50년 동안 가족을 위해 고생한 사람이야. 너희 아버지는 그 정도는 받을 자격이 있는 분이야. 아버지 친척들도 다 그렇게 했고, 우리도 그렇게 할 거다. 한평생 자식과 가족을 위해 열심히 살아온 인생인데? 그거 하나 못 챙겨? 엄마는 너희가 그 정도는 생각할 줄 아는 자식들이라고 믿는다. 아들과 딸은 더는 할 말이 없었는지 결국 울며 겨자 먹기로 칠순 잔치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혹시나 금전적으로 부담이 될까봐 저는 각각에게 100만 원씩을 보내주었고 부족하면 이야기해. 엄마가 도와줄게. 덧붙여 말해두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정호에게서 초대장이 도착했습니다. 5월 24일 금요일 한정식 식당 예약, 남편을 위한 작은 공연이 나름 착착 준비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마지못해 준비하는 모습이 떠오르면 마음이 조금 쓰였지만 그래도 이번만큼은 남편을 위한 자리라는 생각에 설레는 마음이 더 컸습니다. 저는 남편에게도 이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정호랑 미영이가 준비하고 있어요. 식당도 예약했고, 그날 꽃다발도 받고, 케이크도 자르고, 저녁 식사도 할 거래요. 남편은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정우랑 미영이가 고생 많네. 고맙기도 하고. 그래도 자식들이 챙기니까 좋지요. 쑥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이며 웃는 남편의 모습이 보기 좋았습니다. 마침 발목도 거의 다 나아서 그날은 정말 즐겁게 보낼 수 있을 거라 기대했지요. 마냥 좋은 일만 일어날 것 같았습니다. 드디어 그날이 밝아왔고 저는 남편과 함께 아침부터 분주히 준비했습니다. 무뚝뚝한 성격의 남편도 오늘만큼은 설레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자리를 함께 축하해 줄 사람들을 떠올리며 조용히 미소를 짓기도 했습니다. 저도 마음 한구석에서 작은 기대감이 일었습니다. 저희 부부는 식당에 가장 먼저 도착했고 친척들도 일찍 도착해 하나 둘 자리에 앉았습니다. 다들 오랜만에 만나서인지 웃음꽃이 피었고 분위기는 참 밝았습니다. 남편도 그 분위기를 즐기는 듯 보였고 저 역시 오랜만에 기분이 좋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정호의 가족, 미영의 가족은 도착할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시계는 이미 식사를 시작할 시간이 되었지만 자식들의 자리는 여전히 비어 있었습니다. 처음엔 조금 늦나 보네 생각했지만 점점 초조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친척들도 하나둘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무슨 일 있는 거 아니냐며 말을 꺼냈습니다. 결국 저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다급한 목소리로 전화를 받더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엄마, 지금 가는 중인데 차가 너무 막혀서요. 좀 늦겠어요. 다른 어른들은 벌써 다 도착하셨는데, 지금 어디쯤이야? 언제 출발했니? 아침에 다른 일이 있어서 조금 늦게 출발했어요. 아직 서울도 못 빠져나왔고 1시간 정도는 걸릴 것 같아요. 저는 한숨을 쉬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딸에게도 전화를 걸었습니다. 미영아, 너는 집이 코앞인데 왜 아직도 안 와? 엄마, 미안해.
수빈이한테 아침 먹이고 출발하려고 했는데 그게 잘 안 맞았는지 애가 좀 불편해해서 잠깐 쉬었다가 출발할게요. 불편해 한다고? 어디 많이 아픈 거니? 응, 병원에 잠깐 들렀다가 볼게요. 엄마, 먼저 식사하고 계세요.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정말 아프다는 건지 아니면 아직 출발도 안 했다는 건지 저는 민망한 표정으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통화를 들은 친척들은 아이들이 늦는다는 걸 알고 남편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남편은 씁쓸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이들이 좀 늦나 보네요. 먼저 식사하죠. 그렇게 어색하고 민망한 분위기 속에서 식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초대한 친척들 앞에서 자식들이 1시간 넘게 늦는다는 사실이 너무 부끄럽고 정말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가고 싶을 만큼 창피했습니다. 특히 기운이 빠져 축 처진 남편의 어깨를 보는 게 무엇보다도 가슴 아팠습니다. 다들 괜찮다고 맛있게 먹자고 말하며 식사를 시작했지만 그 음식이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도 모를 만큼 제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친척 중 누군가 분위기를 띄우려고 밝은 이야기를 꺼내면 다들 억지로라도 웃으려 했지만 금세 다시 무거운 공기가 식탁을 덮고 말았습니다. 저는 온 신경이 식당 문 쪽으로 쏠려 있었습니다. 아들과 딸이 언제쯤 도착할까 애타게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자식들에게 축하를 받으며 이 자리를 시작하고 싶었는데 자식들 없이 시작된 식사는 조금 어색하고 서글펐습니다. 주인공이었던 남편도 많이 실망하고 속상했는지 말없이 밥만 먹었습니다. 그렇게 어두운 분위기 속에서 식사가 마무리되어 갈 무렵 정호가 어색한 표정을 지으며 식당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늦어서 죄송해요. 식사는 맛있게 하셨어요? 그래, 우리는 식사 끝냈다. 너는 못 먹어서 어떡하니? 미영이는 오고 있어? 오면서 통화했는데 수빈이 컨디션이 좀 안 좋은가 봐요. 오늘은 못 올 것 같다고 말했어요. 아들은 어색하게 남편 앞으로 다가와 꽃다발을 건넸습니다. 남편은 조용히 한숨을 쉬며 그 꽃다발을 받아들었습니다. 카네이션이었습니다. 고맙구나. 남편은 짧게 말하며 조용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식사는 잘하셨어요? 이제 들어가시죠. 식당에서 친척들이 모두 돌아간 뒤 저는 결국 아들에게 한마디 하고 말았습니다. 너는 아버지 칠순잔치인데 이 시간 하나 지켜서 못 오는 거니? 도대체 오늘 같은 날 아침에 무슨 다른 일을 했다는 거야? 저도 제 생활이 있는데 다른 일이 있을 수 있죠. 늦은 건 죄송하지만 이럴까봐 제가 처음부터 칠순 잔치는 하지 말자고 했던 거잖아요. 너는 도대체 부모를 뭘로 생각하는 거야? 너는 그렇게 내 부모가 웃기니? 웃음이? 무슨 말을 그렇게 하세요? 그냥 제 생활이 있다고 말했을 뿐인데요. 내 생활이 그렇게 바빠서 부모가 아픈데 얼굴 한번 비출 시간도 없을 만큼 그게 그렇게 바빠? 아니면 그냥 우리가 뒷전인 거야? 내 할 일 다 하고 심지어 너네 집에서 키우는 개 산책시키는 일까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하루도 빠짐없이 하더니 그 다음에야 겨우 챙기는 게 부모야? 아들은 제 호통에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정말로 아들은 키우는 개의 산책은 비 오는 날도 눈 오는 날도 단 하루도 빼먹지 않고 꼬박꼬박 시켰거든요. 하지만 자기 부모를 위해서는 단 1시간도 쓰기를 아까워했죠. 매일같이 쓰라는 것도 아니고 1년에 몇 번 있지도 않은 그 시간 말이에요. 저는 아들을 두고 차갑게 돌아섰고 남편과 함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결국 집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그만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남편은 말없이 제 어깨를 감싸며
따뜻하게 위로해 주었습니다. 아들, 딸이라고 있는 게 이래도 되는 거야? 나 너무 속상해서 진짜 장이 무너져요. 왜 당신만 그렇겠어? 나도 충분히 이해해. 이젠 정말 우리가 아이들을 떠나보내야 하나 봐. 그 후 저희는 남편과 오랫동안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남편도 그동안 말은 하지 않았지만 아이들에게 쌓여있던 섭섭함이 꽤 많았던 모양이었습니다. 그날 남편은 조용히 자신의 힘들었던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저와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저희 부부는 그날 밤 아주 중요한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대로 자식들에게 무엇인가를 자꾸 기대하는 것 자체가 결국 저희에게 가장 큰 상처가 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제 다 키웠고 둘 다 제목하며 잘 살고 있으니 우리 역할은 끝난 거 아니겠어요. 이제 없는 셈치고 우리끼리 다시 잘 살아보세. 옛날에 자식 없던 시절처럼 말이야. 남편의 말에 저는 가슴이 저릿해졌습니다. 그래도 너무 아쉬웠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키운 자식들인데 이렇게 허무하게 마음에서 놓아야 하는 건지. 이제는 그 아이들도 또 다른 누군가의 부모가 되었지만 이미 부모가 된 자식들을 우리가 더 붙든다고 해서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저는 남편 품에 안겨 오랫동안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식들이 아닌 저희 부부의 삶을 지키기 위해 그들을 떠나보내야 했습니다. 그날 밤 남편은 집 비밀번호를 바꿨습니다. 새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그의 손이 조금 떨리고 있는 게 보였습니다. 자식들에 대한 그리움과 실망, 그리고 이제는 우리 스스로를 지켜야 한다는 의지가 뒤엉켜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자식들이 부모에게 이렇게까지 무관심할 수 있다는 사실은 저희 부부에게 깊은 상처로 남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각자의 휴대폰에서 자식들의 번호를 지웠습니다. 이런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는 현실이 참으로 서글펐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바랐습니다. 이 결정을 통해 자식들이 부모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깨닫게 되기를, 이 변화에 놀라 스스로의 행동을 돌아보기를. 처음에는 마음이 무겁고 혹시 자식들이 언제 찾아올까 하는 불안함도 있었습니다. 그들이 비밀번호가 바뀐 사실을 알았을 때 과연 어떤 반응을 보일지, 그때 내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수없이 고민도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더 이상 자식들이 언제 찾아올지, 또 얼마나 실망할지를 걱정하지 않게 되었거든요. 그 후 남편과 저는 아들과 딸에 대해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얼마 전부터 저는 남편에게 운전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아직은 모든 것이 서툴지만 여유를 가지고 천천히 배워나가고 있습니다. 운전에 익숙해지면 남편을 옆에 태우고 제가 직접 운전해서 바다를 보러 갈 계획도 세우고 있어요. 남편과 저는 새로운 취미와 친구들과의 만남을 통해 삶의 새로운 의미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더 이상 자식들에게 기대하지 않으니 이게 참 묘한 자유로움을 주더군요. 물론 때때로 자식들 생각이 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명절이나 생일처럼 특별한 날에는 그리움이 더욱 짙게 밀려오지요. 하지만 이제는 그 생각이 저를 완전히 지배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남편과 남은 날들을 어떻게 하면 더 잘 지낼 수 있을지 매일 고민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희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저희 부부와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 자식에게 너무 큰 상처받지 마시고 끝까지
스스로를 지켜나가시길 바랍니다. 부모로서 자식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신의 삶을 지키는 것도 똑같이 소중하니까요. 이 경험을 통해 저는 진정한 독립과 자유의 의미를 조금은 알게 된 것 같습니다. 비록 쉽지 않은 결정이었지만 지금까지는 이 선택에 만족하며 살고 있습니다. 오늘 제 사연을 들으신 후 저희 부부에게 전하고 싶은 의견이 있다면 꼭 댓글로 남겨주세요. 따뜻한 공감과 위로의 글도 좋고 때로는 뼈 있는 일침도 환영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말씀 꼼꼼하게 읽고 겸허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행복하시고 건강하세요. 김성자 씨 부부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자식들을 위해 평생을 헌신했지만 결국 돌아온 건 외면과 무관심뿐이었다는 이야기. 많은 분들이 공감하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김성자 씨 부부처럼 자식과 거리를 두는 선택. 과연 옳은 결정이었을까요? 아니면 조금 더 다른 방법이 있었을까요? 부모와 자식 사이의 거리. 그 적정선은 어디쯤일지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들려주세요. 공감, 위로 혹은 따끔한 조언도 환영합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사연 방앗간에 따뜻한 힘을 보태주세요. 다음엔 더 깊고 진솔한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